자,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새해가 밝은 지 꽤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 뭐 필요한 얘기는 그때 하고 수업에 관련된 것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냥 바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점점점 우리 그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점점점 그 난이도가 좀 쉬운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쉽다기보다도 어떤 그 원칙, 원론이란 경제 원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수업을 갖다가 이 집중만 할 때 가장 내가 집중해서 내가 관심을 줄 것은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이제 교재는 굉장히 깊게 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스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사람 항상 욕심이 있어요. 요거는 알려주고 싶고 요것이 만약에 출제가 되게 되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선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커리 중에 4인 4색이라는 게 있어요. 4인 4색은 선생님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스킵했던 부분 중에 요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은 것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4인 4색 때 진행을 할 것이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집중반 요 커리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요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 거예요. 다 풀 겁니다. 다만 이제 같은 기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는 여부는 과감하게 4인 4색으로 넘길 것이고 그 이외에 내가 한 2문항 정도, 3문항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걔들은 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것이고 4인 4색 때 다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본 수업 시간에 내용 설명하고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복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 언제든지 질문은 무조건 그 기탄 없이 나한테 해주길 바랍니다. 그 질문한다는 거는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창피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모든 것들을 질문할 게 없다. 그럼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앉아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채우면 되니까. 근데 채우기에서는 질문을 과감하게 언제든지 하고 물론 사실 질문하는 게 손 들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수업하다 보게 되면 알아. 뭐 잘 모르는 것 같다. 안단 말이죠. 그때는 그냥 손만 들어. 이렇게. 그럼 내가 다시 반복할 테니까. 근데 이제 손 드는 것도 주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또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우리 어떤 친구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들면은 옆 사람이 고개 흔드는 것도 안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항상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주 가볍게 그냥 이 윙크 딱 하면 내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 내용 반복할 거예요. 반복.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볼펜이 흔들어. 이 볼펜 흔들면 우리 아직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기본 원리만큼을 확실하게 다지는 이번 우리 집중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탄 없이 질문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교재 4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1장 거창하죠. 뭐 경제활동과 경제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테마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88개가 89개 테마로 돼 있는데 그 테마 중에 한 60개 테마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60개 정도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테마가 희소성과 경제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냐 하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운 날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소리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경제학을 배워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인간들이야. 인간들은 아무리 뭐 옛날에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보통 법정 스님 같은 위대하신 분 이외에는 자신의 욕망을 누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 바로 뭐냐 하면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은 자원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의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원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원인. 자, 이와 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돼 있는 것을 나중에 혹시 들어봤나? 구매력 평가설 들어봤어요? 구매력 평가설? 그것을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제시했던 카셀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카셀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속성을 세 글자로 뭐라 한다? 희소성이라고 얘기한다. 희소성. 그래서 이른바 희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단 말이지. 희소 원칙.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희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희귀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희소하다, 희귀하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뜻이 달라. 예컨대 희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에 한 번이라도 우표 수집을 취미로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아, 요즘은 그게 없나 보네. 우리 때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한 15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웃자고 얘기지만, 그죠? 우리 연배 때는 그 우표 수집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대중적인 취미였었어요. 뭐 펜팔도 좀 했었고 했는데 그 우표 수집에서 뭘 많이 했느냐면 희귀한 우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뽐이 딱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희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별로 없어. 그렇죠? 절대량이 부족할 때 우린 그것을 희귀하다 이렇게 이제 묻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희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부족한 건 맞아. 그렇지? 근데 이것은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욕망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상대적인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났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은 구분하고 넘어가자 이 소리죠. 희귀하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무관하게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희소하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인데 경제학을 배우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욕망에 비해서 부족한 상대적 부족함, 희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희소성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택의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또 선택했단 말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예컨대 물부터 마실 것이냐, 밥부터 먹을 거냐, 국부터 먹을 거냐, 그렇죠? 딱이도 선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차원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올해 이제 몇 월 달에 시험 볼지 모르겠지만 뭐 예년과 똑같다면 11월 달에 시험을 보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10달밖에 차이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치르게 된 시험이라는 것이 10달밖에 남지 않고 무한한 시간이 남아 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심심할 때 공부하고 잠자다 공부하고 또 심심할 때 공부해도 아직도 시험일은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갓 10달, 11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어느 학원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과목부터 먼저 할 것이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고 이 선택의 문제가 만약에 경제 영역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린 그것을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다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은 나중에 현중쌤이나 홍쌤한테 배우게 되고 우린 경제 분야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자,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 그 폴 앤서니 사뮤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제시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주로 이제 생산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경제 문제가 있느냐면 도대체 우리가 이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어떤 재화를 얼만큼 만들어낼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만약 자원이 무한하다면 무엇을 만들지 몇 개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자원은 남아있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 무엇을 갖다가 생산물의 종류입니다. 생산물의 종류. 자,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수량. 그렇죠? 수량. What
그 다음에 how much 해서 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갖다가 결정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좀 지저분한 표현을 좀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한 똥오줌을 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똥오줌을 쌌다는 것은 미안합니다. 지저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다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야. 무엇을 얼마나 생산했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투입했다는 것인데 우린 보통 경제학에서 그와 같은 것을 생산 요소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생산 요소로 대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노동과 자본. 그렇죠? 그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될 텐데 자 무엇을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 내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수시로 수업 시간에. 근데 정답은 내 질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가끔 1번, 2번 할 때가 있어. 1번, 2번. 그럼 무조건 답은 2번이야. 1번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무조건 답은 2번인 거 꼭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 머니잖아, 머니. 그렇죠? 머니. 그렇죠? 여러분들 달걀 장수가 잘못해가지고 달걀을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에그머니. 그렇죠? 미안해요. 그래서 자 진짜 미안합니다. 그 가뜩이나 추운데 썰렁하게 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자 이게 머니가 필요한데 머니도 여러분들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된 이와 같은 머니를 가지고서 과연 얼마만큼의 노동을 고용할 것이냐, 자본을 투입할 것이냐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문제, how. 그렇죠? 생산 방법. 인건비가 싸면은 바로 뭐다? 인건비 싸면은 자본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식당 가게 되면 진짜 옛날에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바뀐 거야. 왜 로봇을 할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대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무엇을 또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생산이 끝났습니다. 자, 생산이 끝나게 되면 그 생산물을 판매해서 이제 이윤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양심이 있으면 자신한테 이윤을 가져다 준 자, 이와 같은 자, 경제 주체들한테 뭐 해야 됩니까? 신세를 갚아야 된단 말이지. 이제 야 노동아 네 덕분에 내가 돈을 벌었어. 자본아 네 덕분에 돈을 벌었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소리죠. 보통 노동에 대한 대가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금.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을 배웠으니까 경제학도답게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 자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뭐 품삯 아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품삯은 우리 순수 우리말이지만 보통 임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고 자 자본에 대한 대가는 뭘 줘요? 예컨대 이자라든가 임대료를 갖다가 지불합니다. 맞습니까? 이자만이 아니라 임대료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이와 같은 자 생산 과정에 투하된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갖다가 지불할 것인가 그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바로 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이냐 누구를 위한다고 해서 용도가 아니에요. 용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한다는 그 말은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한테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인가 바로 소득 분배 문제.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슨 교수가 보통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요즘에 난데없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뭐라는 사람이 있죠? 럼프.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지만 참 그래요. 그래. 그렇죠? 이 나라 그러나 참 별별 사람이 다 당선돼.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요새 트럼프가 당선 이제 대통령이겠지. 그렇지? 저 트럼프가 요즘에 군침을 갖다가 이렇게 흘리는 곳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뭐 캐나다를 미국의 51개 번째 주로 하는 게 어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파나마 뭐 다시 내놔. 그죠? 요즘에 또 뭐가 있어요? 엄연한 남의 나라 땅인데 그거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팔라고. 어디야? 그린랜드. 그린랜드 몰라? 빨리 안다 그래.
그 캐나다하고 저 유럽 사이에 그 큰 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지도에 보게 되면 되게 크잖아요. 뭐 호주 더 크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지도 도법 때문에 큰 거고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그 알제리만큼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튼 그죠? 이 그린란드 갖다가 요새 아주 군침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군침을 흘릴까요? 그린란드 그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캐치합니까? 이젠 자원 전쟁이다.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지금 속도로 쏟아보게 되면 우리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현존한 자원을 우리를 위해서 다 써버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 후손들 위해서도 남겨놓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세대 간의 자원 배분이라는 문제가 경제학의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생산식이죠. 생산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한정된 자원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교재에는 4가지를 다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무엘슨 교수의 3가지의 이와 같은 경제 문제를 이른바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지칭하면서 경제 문제를 어제 등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습니까? 자, 이제 이와 같은 경제 문제가 있어요. 자, 봐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죠? 질문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때 대충 해야 돼? 잘해야 돼? 당연히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선택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해. 기준. 그렇죠? 선택을 할 때 잘하기 위해선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택 기준. 자, 이 선택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흔히들 efficiency,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 효율성이라는 3글자 대신에 어떤 용어를 대신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이른바 경제 원칙. 경제 원칙. 자, 다시 말하면 경제 원칙이라는 용어로 뭔가 출제가 되었다면 그 속에는 효율성을 묻는 거예요. 효율성. 또는 경제 제1원리. 제1원리. 자, 경제 제1원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우선시된다는 뜻이야. 우선시된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효율성, 경제원칙, 경제 제1원리, 물론 이 앞에 경제자 앞에 빠뜨려진 2글자가 있거든요. 바로 시장이라는 2글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경제원칙, 시장경제 제1원리를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주 우리가 입버릇처럼 해오던 것들입니다. 입버릇처럼. 어떤 것이냐면은 이겁니다. 자, 봐요. 여러분들. 자,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어요. 알죠? 그죠? 자,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는데 콜라하고 사이다가 맛이 같아. 똑같아. 그럼 뭐 마실까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제 가끔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사이다를 먹는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콜라는 몸에 안 좋대요. 그거는 나의 그 얘기를 갖다가 잘못 해석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콜라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지 맛이 같다는 건 효용이 똑같다는 뜻이거든. 그죠? 뭐가 더 좋다, 뭐 건강에 좋다? 그거 아니야. 이미 같다는 전제 하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뭘 마신다? 싼 거. 그렇죠? 동일한 만족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동일한 만족, 자, 최소 비용.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최소 비용 또는 가끔은 최소 희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희생 용어. 자, 그러면 요 최소 비용, 최소 희생이 있고 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들어봤죠, 그렇죠? 최대 효과, 최대 효과. 뭐 최대 효과, 최대 만족, 뭐 최대 편익 등등등 여러 표현을 쓰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입에 그냥 입버릇처럼 해오다 보니까 하나의 문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금 콜라와 사이다의 예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 최소 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때 의미가 있다? 동일한 만족이라면 최소 비용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뜻이 됐습니까? 됐죠? 동일한 만족이죠. 동일한 만족. 동일한 만족. 자, 그러면 최대 효과, 최대 만족은 어느 경우가 되느냐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야? 이건 어떨 때 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원을 가지고서 콜라를 마실 수도 있고 사이다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마실 겁니까? 응?
이제 다른 또 다른 질문이야.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가지고서 사이다 혹은 콜라를 마실 수 있단 말이죠. 뭘 마실 겁니까? 더 맛있는 거지 뭐. 맞아요? 더 맛있는 거. 그렇죠? 결국 이 최대 효과는 동일한 비용일 때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자 가지는 것을 효율성, 경제 원칙, 경제 제1 원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기 경제 원칙, 경제 제1 원리 앞에 생략된 두 글자가 있다 했잖아요. 두 글자가 뭐라서 할까? 시장. 그렇죠? 이 시장 경제에서 바로 뭐다? 이것을 제1 원리로 내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문제가.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야. CEO, 신입 사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와 있고 B라는 사람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이 자리에 앉힐 거야. 이 자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연봉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A와 B 중에 누구를 갖다가 앉힐 겁니까? 학연, 지연, 혈연 앉힐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앉혀요? 시장 경제에선 누굴 앉히느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앉히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 너무 지나쳐 능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집어 얘기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채용될 기회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의 능력이 무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지. 다 달라요. 그렇죠? 이 다 다른 현실 속에서 오직 능력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채용을 하게 된다면 능력 없는 사람은 채용될 수 없을 것이고 채용될 수 없다는 것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제1의 원리를 내세우다 보게 되면 빈부격차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빈부격차를 피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 사회는 두 동강 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죠? 이 사회가 두 동강 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을 메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의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어떠한 선택이 사회 정의에 합치되고 어떤 것이 공공복리에 합치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세 글자 뭐? 바로 기회균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바로 형평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앞에 그래서 보통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 방법을 갖다가 고민할 땐 주로 효율성이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분배, 이 분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땐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우선 먼저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효율성, 형평성 무엇이 적용된 예예요? 효율성이죠. 효율성. 일 잘하게 되면 능력 발휘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몫을 준다. 효율성이란 말이지.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어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취지가 뭐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최저한도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는 보장해 주자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요즘에 어떻습니까? 임금 격차 뭐 지금도 벌어져 있지만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는 이게 좁혀져 있기 때문에 사회 분열의 요소로서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옛날보다는 힘이 떨어진 그런 현실이다 이 소리죠. 요즘은 심지어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큰 차이가 없을 만큼 그냥 주 5일 근무하면서 알바하면서 주휴수당 받다 보게 되면 정직은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 다만 차이가 뭡니까? 신분이 보장되느냐, 1년 단기 계약하느냐, 그 차이란 말이지. 그렇죠? 아무튼 그 급여 문제를 보게 되면 옛날보다 정말 굉장히 차이가 좁혀진 게 아마 여러분들 알바했을 때 아마 현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효율성과 형평성에 의해서 자,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안정된 경제 사회를 갖다가 영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까 선택했는데 또 질문합니다. 선택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어?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때 속담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속담도 알죠? 그렇죠? 그죠? 근데 가장 또 어리석은 선택 중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게 더 크게 되면 우리 보통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선택의 기준이 또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이 선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라는 말이 용어가 있고 포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두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양립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는 거고 포기는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선택과 포기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뜻이 같다는 게 아니야. 오케이? 뜻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 동시에 포기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를 위해서 포기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배웠던 거죠. 네 글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은 언제 등장하느냐? 선택적 상황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맨퀴의 경제학을 봐서 알겠지만은, 자, 우리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요 용어를 기억을 해 주자 이 소리죠. 한계적 판단. 한계적 판단. 판단. 오케이? 자, 이 한계라는 말 자주 나요, 앞으로. 자주 나. 한계만 그 혹시 한계라는 용어 들어간 거 우리 경제용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한계 비용도 있고 또 아마 다 해봐. 한계 효용도 있고 또 끝? 뭐 있어? 한계 생산도 있고 또 한계 대체율, 그렇죠? 기타 등등 됐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한계 영어가 뭐냐 하면 마지널이라고 하는 영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것은 어떤 넘지 못할 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요 한계적이라는 게 한계는 무슨 말이냐? 자,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원모아 원모아. 됐습니까? 이 원모아가 제일 좋을 듯 싶어. 원모아. 됐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가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과거 회고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선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반드시 포기한 대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현재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한계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한계적 판단은 과거 회고적,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하자. 그래서 자, 항상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미 사실은 엄밀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회 비용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야. 선택적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과거 것이 아니라 항상 기회는 네 글자는 선택적 상황, 현실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죠? 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들었을 거야. 경제학에서의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이라는 말 들었을 거예요. 지금 들었잖아. 그죠? 두 번째, 자,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은 금전적 비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말 들었을 거예요. 끄덕끄덕. 오케이? 맞죠? 그죠? 다시 말해 여러분, 자, 영어는 opportunity cost야, cost. 근데 우리가 cost 비용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 하냐면 동그란 동전, 그죠? 화폐. 근데 경제학에서의 기회비용은 결코 금전적 비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까? 뜻은 뭐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대가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보통 포기한 대안이라는 연필에서 많은데 대안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대안 중에 최상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기회비용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회비용은 금전적 가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예컨대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팔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움직이네. 이게 뭐라고? 생수야. 그럼 우리가 생수 얼마? 자, 경제학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뭔가 막히잖아. 그럼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하면. 경제학자가 다른 여러분들 그 사람들보다 좀 오래 살아요. 오래 살. 왜 오래 사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 위인들, 위대한 인물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게 되면은 장수하시는 분이 있고 요절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수하시는 분과 요절한 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기준은 뭐냐? 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우리 동양식으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화병. 그렇죠? 이 화병이 다 만병의 근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겪느냐 하면은 뭔가를 그 아름다움과 뭐 진리를,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이 굉장히 강박관념이 많이 시달린단 말이죠. 그죠? 대중 가수들도 마찬가지. 그 마약을 왜 하겠어요? 그 가수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저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순수한 분들입니다. 그 사유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들이 마약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막 뭔가 작품을 만들고 곡을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에 손대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건강에 안 좋단 말이야. 이 심지어 어떤 사람 뭐 자기 이 귀도 자르고 말이야. 그림 안 되니까. 누군지 알죠? 그 위대한 저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고호, 고갱, 고야, 유명한 쓰리고시, 제주고시인가 고호가?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그죠? 내비도 나 내내 이럴 거니까, 그죠? 내내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귀를 자른 게 바로 뭐야? 그런 그 그림에 대한 강박관념. 무슨 뭐 해밍웨이도 노벨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총소 자살도 하고, 그죠? 근데 뭐 법정스님 아까 말씀드린 법정스님 우리 누굽니까? 프란체스코 교황님 마찬가지 나이 많잖아요. 왜? 그분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도 오래 산단 말이야. 케인스도 오래 살았어요. 케인스도. 그렇죠? 잘 오래 살았습니다. 당대 그 평균 나이 비하게 되면 아주 오래 프리드만 거의 100살 때 프리드만 들어봤죠? 그렇죠? 왜 오래 살았느냐 하면 경제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 연구하다가 벽에 부딪혀. 그렇죠? 얘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야. 어떡합니까? 이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자. 알았어요? 그 유명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가정,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됐습니까? 일정하겠어? 응? 자, 생수 시장을 분석할 때 생수 이외 모든 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콜라 가격이 안 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쫙 깔고 다른 건 변하지 않아 라고 가정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사회문화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법학도 있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열심히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냥 아무튼 뭔가 하다가 어렵잖아. 가정하면 됩니다. 자, 이거 얼마?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소리. 그렇죠? 그럼 1,000원을 소중에 1,000원이 있었는데 그 1,000원으로 생수를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자, 기회비용이 얼마냐 이 소리야. 간단한 거거든. 기회비용의 뜻이 뭐야? 어떠한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대가 아닙니까?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어? 1,000원 포기했잖아. 1,000원. 그렇죠? 그 1,000원이 기회비용이야. 그 사례에서는. 그렇죠? 사례에 따라서 사람들 비슷해 보이지만 기회비용이 다를 수도 있어. 자, 다시 합니다. 여기 얼마라고? 1,000원이야, 그치? 그래서 1,000원을 내고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생수 한 병을 선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답한다? 1,000원이야, 1,000원.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0원을 가지고서 콜라를 살 수도 있고 사이다를 구입할 수도 있어. 그렇죠? 고민하다가 사이다를 선택했어요. 오케이?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000원을 가지고서 사이다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가 뭐였어?
콜라예요, 콜라. 그죠? 그때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사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뭐냐라고 답을 하면 뭐라 답하면 된다? 콜라입니다, 콜라. 그렇습니까? 콜라는 금전적 비용이 아니잖아. 물론 여러분들 특히 EBS 교재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이제 그 비용 개념을 갖다가 계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개입을 할 때 이렇게, 자, 콜라 선택에 따른 기회 비용은 일단 콜라를 사기 위해서 뭘 지불했어요? 1,000원. 그렇죠? and 뭘 포기했습니까? 사이다를 마셨을 때 만족감. 됐어요? 이 두 개를 갖다가 기회 비용을 한단 말이죠. 틀렸다고 볼 수 없어. 됐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 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뭐가 있느냐면 실익이 있느냐 이거야. 그게 그 1,000원까지 굳이 기회비용 속에 포함시켜야 될 실익이 있느냐 보잔 말이죠. 그럼 만약에 사이다를 선택했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기회비용이 뭐냐 하면은 사이다를 선택하기 위해 지불한 1,000원과 이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대가인 콜라가 합쳐서 사이다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요. 느껴보세요. 콜라와 사이다를 선택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있었어? 1,000원. 굳이 그 1,000원을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냐 이 소리에 머리 아프게. 그렇죠? 의미 없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콜라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 어차피 1,000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 우리의 고민은, 자, 콜라를 선택했을 때 사이다에 대한 아쉬움, 사이다를 선택했을 때는 콜라에 대한 아쉬움만 고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똑같은 1,000원 가지고 무엇을 구입한다지만 아까 생수와 달리 콜라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굳이 1,000원은 고려할 필요, 어차피 쓸 거니까 고려할 필요 없이 사이다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 만약에 사이다에 대한 기회가 뭐냐? 콜라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라고 대답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네? 그렇죠?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유사한 사례. 예컨대, 자, 여러분들 10,000원을 가지고서 예컨대 야구를 관람했어. 야구. 그렇죠? 야구 어디 좋아해요? 어디 좋아합니까 혹시? 안 좋아해? 자, 가정하자고? 가정하죠, 그렇죠? 갑니다. 예컨대, 자, 두산 베어스를 좋아하고 LG 트윈스를 좋아한다고 가정 한번 해보잔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앞으로 내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좋게 볼 것이고 이 사람은 내가 괴롭힐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팬인 줄 알겠지, 그렇죠? 그래. 혹시 LG 팬인 사람들 좀 자세 똑바로 앉고, 맞죠? 우리 두산 베어스 팬들은 편하게 남은 시간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저 인강 듣는 친구 중에 LG 팬들도 화나겠는데 어쩌라고. 내가 두산 팬인가. 갑시다. 자, 이제 10,000원을 가지고서, 자, 두산과 LG의 2호선 더비, 알죠? 그 말 들어봤지? 2호선 더비 경기를 봤어요. 그죠? 그럼 기회비용이 뭐냔 말이야. 아까 생수와 똑같은 일이잖아. 10,000원을 가지고서 야구 경기를 관람했단 말이야. 기회비용이 뭐야? 10,000원이야, 10,000원. 그때 기회비용을 금전적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서 예컨대 야구 볼까 농구 볼까 고민했다 이게. 그렇죠? 똑같이 10,000원이야. 그럼 야구를 봤을 때, 농구 봤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10,000원 굳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농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일 것이고, 그렇죠? 농구를 봤을 때 기회비용은 야구를 관람했을 때 만족감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자, 농구와 야구를 봤을 때, 관람을 했을 때 만족감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아하, 기회비용은 그죠? 금전적 개념에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만족감으로 기회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윤의 개념으로도 기회비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부대찌개 집을 했을 때 1년에 예상 이윤이 1억이다. 커피 전문점을 갖다가 했을 때 예상 이윤이 1억 2천만 원이다. 그렇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대찌개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뭐가 됩니까? 커피숍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인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는 이윤이잖아. 이윤.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기회비용은 결코 금전적 비용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글자 반드시 뭘 고려하라고?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비용 개념이 있는 반면에 절대 집착해서는 안 될 비용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속담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엎질러진 물이 있어요.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어요. 또는 시위를 떠나는 화살, 그렇죠? 떠났습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재에서는 보통 경제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냥 쉽게 가는 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 용어가 잘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자주 쓰는 말을 쓰세요. 일단 이거 점점점 공부하다 보게 되면 자주 쓰는 말이 이제 경제학 용어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렇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럼 되돌릴 수 없는 거에 집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야, 내가 그때 미팅 나갔을 때 걔를 잡았어야 되는데 소용없다 이 소리요. 됐습니까? 왜? 이미 과거야, 과거. 그죠? 경제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어렵게 회수 불가능한 비용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물론 그 회수 불가능한 비용 개념도 금전적 한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린 그것을 뭐라 부른다? 뭐라 불러?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요. 매몰 비용. 됐죠?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개념이야. 예컨대 1,000원을 가지고서 사이다를 마실 것이냐 콜라 마실 것이냐 어차피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상대방 어떠한 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올 수 있는 만족감 편익이 얼마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그래 경제학의 모든 비용 개념은 기회비용이야. 그렇죠?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매몰 비용은 비용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얘도 비용인 거야. 그렇죠? 얘도 비용인 거야.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다? 선택을 했을 때 고려해서는 안 될 비용인 거예요. 됐습니까?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선택의 결과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바로 뭐다? 얘는 당연히 경제학 비용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요거 차이 좀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생산자 이론할 때 조심하자 이 소리죠. 됐어요? 생산자 이론에서 바로 뭐다? 이 매몰 비용은 명백하게 바로 이와 같은 회계학적 비용에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비용 이론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그래서 이게 쭉 있어.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자들 많이 들어가 있고 예컨대 7쪽 같은 경우 7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 거기 그래프 있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재를 앞에 딱 보니까 이 교재의 제목이 뭐야? AK라고 있죠? AK. 그죠? 그 AK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저 AK가 뭘까? 또 단정 짓는 그런 글이 가끔 올라오는데 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어렵다는 뜻 어렵다. 악은 해병대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 하죠. 또는 그 좀 살벌한 말, 올킬, 그거 너무 살벌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7쪽을 보게 되면 알고 보면 쉬운 경제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니셜이 그 R경이잖아, R경, 그죠? 내가 처음에 AK 했을 땐 그런 취지로 썼던 거예요. 취지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그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AK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다른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요 AK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교재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 단행본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쉬운 경제는 단행본 출간한 책이었는데 이미 절판됐지만 그렇지? 자 거기서 필요한 것들 다 옮겨서 넣었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요 내용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렇죠? 오케이? 네, 해주고 자 쭉쭉 넘어가서 퀴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그쪽에서도 여러분들 알고 거기 한계적 판단과 매몰병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소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고요. 그렇죠? 자, 이제 거기 10쪽에 보게 되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 한 3문제 정도만 4인사 때 넘길 것이고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다 하나 다 풀어볼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를 각각 쓰시오. 이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이 박스 속에 어떤 제시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그 제시문이 없어도 답을 낼 수가 있을 듯 싶어. 첫 번째,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또 봐봐, 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 각 쓰시오. 우리 배웠잖아. 한번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자 뭐? 매몰비용. 그렇죠? 매몰비용. 자, 그 다음에 다음 글 읽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할 것인가? 세 글자는 뭐야? 세 글자로 효율성이야. 효율성. 자,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똘똘한 의사결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글자 뭘 고려하라? 항상 기회비용.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 됐습니까? 자, 희생과 비용은 최소화하고 만족과 편익은 최대화하는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너는 충분히 우리가 답을 갖다가 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그 말이 서술형이지, 요새 기출문제 한 3, 4년 정도 기출문제 보게 되면은 말이 서술형이지 계산 문제 계산해 가지고 답 내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어떤 게 진정한 서술형이 있었어. 뭐 150글자 내외를 쓰시고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요즘의 서술형은 그런 서술형이 아닌데 옛날엔 그래서 옛날에 뭐 300자 이내로 쓸 수도 있었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그 주고 싶은 조언은 바로 뭐냐면 300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채우기 위해서 너무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300자 내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필수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담기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다음에 사족을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그죠? 사족을 붙이게 되면 출제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얘는 잘 모르는데, 그죠? 글자 수, 이 답안 분량을 갖다가 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실제 내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땐 중간 그 서술을 했을 때 그런 답안지 좋지 않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 쓸 때 뭐 계산 문제야 뭐 답이 빠르잖아, 그지? 근데 서술형 혹시 문제 나오게 되면 무조건 분량에 너무 들어가지 말고 과연 이 문제를 갖다가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만 고려하면 된단 말이죠.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들어갈 용어는 바로 뭐다? 기회비용 꼭 들어가야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건 차차 우리가 나중에 또 뭐 문제풀이 할 때도 또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간단한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되고, 두 번째 경제학 구분이 있는데 이건 다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한 가지만 우리가 잠깐만 찍어 넘어가면 15쪽 보세요. 15쪽에 자, 한 가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거기에 맨 위에 보게 되면 경제 이론을 이해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로서 유량과 저량이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있죠?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유량, 저량. 요거만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강하는 그날까지 다루어야 될 경제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경제 변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의 전제가 뭐냐 말이죠. 측정의 전제가 뭐냐? 이제 우리 친구는 용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용돈을 벌어요? 받아요? 부모님한테? 훌륭합니다. 벌어요? 일단 부모님한테 받는다 가정 한번 하자 이거예요. 얼마에 받아요? 한 달에? 20만 원. 자, 내가 한 달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20만 원이 다가온단 말이죠. 내가 한 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20만 원이라고 답을 들었잖아 우리가. 그래?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다 이 소리야. 자, 20만 원이라고 다짜고짜 답하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어요. 혹시 성이 이시냐?
S그룹의 이씨 가문이냐? 왜? 20만 원, 하루에 20만 원 쓰는 거로 오해했거든. 무슨 말이야? 용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앞에 한 달이냐, 일주일이냐, 하루냐, 시간적인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명시됐을 때 의미 있는 경제 변수를 뭐라 하느냐 하면 유량,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됐죠? 시간의 흐름,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전제가 돼야지만 흐름, 플로우가 흐른다는 뜻이잖아. 흐른다. 이게 시간의 경과죠. 이 시간의 경과를 갖다가 전제로 했을 때 유의미한 경제 변수가 됐을 때 이것을 유량 변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용돈도 마찬가지고요. 예컨대 소득도 뭐가 있어? 1급, 일당이 있고 주급이 있고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고 앞에 기간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가 있어? GDP. 일정 기간 동안에 자국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다. 국제 수지. 그렇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그럼 저량은 뭘까? 저량은 요 저자가 뭐냐? 고여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이 고여있는 곳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처수지. 그렇죠? 그건 고여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일정 시점. 그렇죠? 순간.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저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이 저량에 뭐가 있느냐면 끄트머리에 잔고자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 잔고. 그죠? 야, 옛날에 이 통장에 잔고가 1억이었어. 소용없어. 이제 통장 정리한 상태 맨 마지막에 찍힌 게 중요한 거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평균적인 잔고, 그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잔고자 끝나는 게 다 뭐다? 저량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질문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통화량이라는 용어예요. 통화량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통화량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야.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지. 그게 뭐야? 저량이야. 이 됐습니까? 말 나온 김에 현재 대한민국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 오케이? 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현금을 한 자리에 다 모아. 얼마 모일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은행에 지급준비금 되어 있는 돈, 금고에 있는 돈 한 자리에 다 모아. 얼마 모일까? 얼마? 참고로 우리나라 GDP가 얼마야? 한 1800조 되나? 그래서 그 1800조 정도 되겠지. 가정 대 가정. 그죠? 좋아. 기분이다. 2000조. 오케이? 그죠? 2000조에 이거 국가 경제를 갖다가 돌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 모았어. 얼마면 될까요? 대충 기회 줄게요. 대충. 정답은 없어. 왜? 나도 몰라요. 응? 얼마일까? 100조보다는 적을 것 같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그때 60조였거든. 100조보다 적어. 자, 근데 그 100조의 돈이 1800조, 2000조의 경제를 갖다가 굴리는 거예요. 이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화폐, 통화,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한 글자로 뭐라 그래? 머니가 한 글자로 뭐야 우리말로? 돈이야. 돈이 뭐야? 이 돌아야지. 그렇죠? 이 돈이 돌아야 되는 거야. 우리 혈액이 안 돌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이. 그렇죠? 경제 돈이 안 돌아. 다이. 그래서 경제가 돈이 안 드는 상황을 혹시 5글자로 뭐라 하지 혹시? 케인스는 뭐라 그래? 그렇다. 어떤 상황이라 그래? 얘가 안 돌아. 한 번 장롱에 들어가면 안 나와. 뭐라 그래? 유동성 함정이 빠져들잖아. 그렇죠? 극심한 경기 불황. 경제 망하죠? 그렇죠? 이거 거기 뒤집어 얘기한다면 케인스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을 갖다가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돈은 바로 뭐다? 돌아야 한다. 근데 그 돌아야 한다는 돈의 본질을 꿰뚫은 우리 조상님들은 머니를
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이라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 순간 예컨대 한 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100조야, 100조. 이거 뭐예요? 이거. 절량이야, 절량. 그렇죠? 근데 얘가 돌아야 돼. 얘가 돌아야지만 1800조, 200조의 경제 규모를 커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2000조를 커버하기 위해서 100조의 돈이 몇 번 돌아야 됩니까? 20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20번. 맞죠? 그렇죠? 20번 돌아. 나중에 우리는 그 20번을 뭐라 배웁니까? 화폐 유통속도라고 배운다 이 소리예요. 다 통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절량의 의미와 유량의 의미 기억하자 이 소리죠. 그렇죠? 잠깐만. 그 유통속도의 얘기를 제일 많이 꺼낸 경제학자가 누구야? 아까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조상들이, 그렇죠? 피셔라는 경제학자란 말이에요. 피셔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서. 그렇죠? 이 화폐 수량서에서 얘기하는 그 화폐는 유량일까, 절량일까? 돌잖아. 그렇죠? 그것은 바로 유량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이 구분을 갖다가 지을 수 있다 이 소리. 자,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유량과 절량은 전제가 다르다 보니까 별개의 개념으로 또 해야 한단 말이야. 아니야. 굉장히 밀접. 동전의 양면이야, 양면. 봐요. 이제 그래서 거기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15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자, 봐.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5분 동안 틀었습니다. 그럼 5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의 양이 뭐야? 유량이야, 유량. 그죠? 됐죠? 자, 이제 5분 후에 꼭지를 닫았어. 그러면 욕조에 담겨 있겠죠? 그렇죠? 담겨 있는 건 뭐야? 절량이야, 절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유량과 절량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다시 말하면 유량. 자, 근데 3분을 더 틀었어요. 3분. 그 3분을 더 틀면 3분 동안 흐른 물은 유량이야, 절량이야? 유량. 그 3분 후에 꼭지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욕조 속에 고여 있는 물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아, 유량은 절량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질문합니다. 개인의 자산. 그죠? 재산은 유량일까, 절량일까? 야, 너 재산이 얼마야? 나 과거 옛날에 10억 있어. 소용없잖아. 지금 이 순간이잖아. 지금 이 순간. 절량, 유량? 절량이야. 그렇죠? 질문. 연봉은 절량이야, 유량이야? 유량. 그죠? 그 연봉이 많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재산도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량과 절량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연봉과 같은 유량은 재산과 같은 절량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기억해라 이 소리죠. 자, 보세요. 예컨대 여기까지 잠깐 쉴 겁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게 있어. 투자. 투자가 뭐지? 우리 흔히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팔 때 부동산 투자하네, 주식에 투자하네 이런 표시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경제에서는 그걸 투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재산권의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투자, 영어로 invest. 그렇죠? 그럼 경제학에서의 투자는 어떤 걸 투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자본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를 투자라 그래요. 자본량. 자본, 캐피탈. 그죠? 자본량을 증가시키거나 자, 유지시키는 거에서 보통 자본을 K라고 이니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투자는 뭐냐? 첫날 첫수 이것은 우리 가져갑시다. 투자는 부동산을 사고 판다, 주식을 사고 판다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투자라는 것은 자본량을, 좀 자본량이니까 자본을 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본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니? 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머니는 화폐 자본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거시에서는 자본하면 화폐 자본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미시에서 자본하게 되면 화폐 자본보다는 뭘 많이 쓴다? 실물 자본을 많이 사용해요. 실물 자본은 뭐냐? 생산을 위해서 투하되는 생산 요소입니다. 공장 같은 거, 생산 설비.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에서는 주로 자본하게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생산 설비 공장을 떠올려. 공장. 그렇죠? 거시에서 자본하게 되면 뭘 떠올려라? 화폐 자본을 떠올리시면 된다 했습니까?
오케이? 우리 이제 아직 미시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자, 자본 총량을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갑니다. 자본 총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자본 기계는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쓰다 보게 되면은 고철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고철되는 기계를 다른 새 기계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모든 자본량은 옛날과 똑같은 양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고철된 자본량을 버리고 새로운 기계 갖다가 구매하는 행위를 질문합니다. 두 글자로 뭘 한다는 거야? 투자. 그렇죠? 자,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일단 투자하게 되면 미시에서 기계 사는 거야. 기계 사는 거. 오케이? 기계 사는 거야. 기계를 왜 살까? 목적에 따라서 투자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10대 중에 2대가 고철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10대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대를 사왔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계속 10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한 투자를 대체 투자다 이런 표현 쓰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방금 전에 10대 기계 중에서 몇 대가 고철됐다고? 2대. 그럼 10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대만 사면 되는 거야? 2대만 사면 되는데 4대를 샀어요. 4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대를 샀으니까 일단은 10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체 투자. 근데 거기다 2대를 더 사들였기 때문에 총 이와 같은 기계 대수가 10대에서 12대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자본량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자본량을 증가시킨 것을 순투자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 순투자와 대체 투자를 보통 합쳐서 자본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투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칠판 그래서 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삼성전자가 몇 대의 기계를 사들였을까? 투자야. 오케이? 투자하게 되면 삼성전자 공장에서 자본량, 기계 대수가 일정량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수학에서 변화분을 갖다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지, 용어. 이거 저기 기호.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두 글자로 뭐야? 우리 수학에서 쓰잖아. 수학에서 두 글자로 1번 세모, 2번 델타. 뭐라 그래? 델타. 증가분 변화분. 그래서 투자와 자본량의 관계를 갖다가 간단한 등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1년 사이에 기계를 사들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의 기계 대수 델타 K가 델타 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량은 저량을 변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수도꼭지에다가 자 물을 갖다가 틀어넣게 되면 그 욕조의 고요는 물의 양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돈을 열심히 벌면 연봉이 늘어나게 되면 자 저량인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유량, 저량 확실하게 뜻은 알겠지? 그렇지? 유량처럼 나중에 또 아마 이건 주로 거시수로 다루는데 아무튼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종강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수업 중에 한 것만 일단 하세요. 됐습니까? 수업 중에 한 것만 일단 2달 동안 하고 나머지는 시간 있을 때 복습 차원에서 하시고 내가 나중에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사인사석에서 발주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것이니까 일단 수업 중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자 이 소리죠. 오케이? 자 잠깐 쉬겠습니다.